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셨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바깥 출입을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또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이제 더 많은 영상들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오늘 공포 괴담 컨텐츠를 따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집 안에서 조금 더 집에 있는 게 심심하지 않으시도록 더 많은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이트에 있는 어떤 분들이 적은 실화 괴담, 공포 괴담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어떤 누군가가 겪었던 실제 괴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드문드문 얘기해준 거 써봄.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이 생각날 때마다 드문드문 얘기해준 거 써봄.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정체불명의 옆집. 동생은 도쿄, 오사카, 삿포로 골고루 다녔어. 삶이 연구실에 저당 잡힌 연구생이라. 이건 도쿄에 있을 때의 일이라는데 기숙사가 있긴 했지만 동생보다 어린 외국인들은 아파트,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안에서 많이 보이는 빌라 같은 걸 얘네는 아파트라고 한대. 우리로 치면 원룸 같은? 어쨌든 그 어린 외국인 친구들은 아파트를 빌렸대. 서양 애들은 거길 기점 삼아 놀았지만 대부분 동양 애들은 교수한테 도망쳐서 수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고 해. 근데 같은 랩의 연구생이었던 미국 여자애가 요즘 거기 가면 시끄러워서 있을 수가 없다고 투덜거리는 거야. 서양 애들은 거기서 술 먹고 놀거나 만취한 상태로 돌아와 자곤 했으니까 동생은 걔네가 시끄럽게 굴어서 옆집 사람들이 화났나 보다 하고 말았대. 그러다가 동생이랑 동생 선배, 얘는 중국인인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동생이랑 동생 선배가 5시간 단위로 하는 실험이 있어서 거길 기점 삼아서 번갈아 가며 실험을 하기로 했다고 해. 먼저 동생이 실험을 하고 5시간 되면 선배가 와서 교대하기로 했는데 이때는 이른 아침이었대. 그런데 그 선배가 오자마자 서양 애들이 시끄럽게 굴긴 했는가 보다 하며 자기가 그 빌라를 들어가자마자 옆집 사람이 벽을 계속 토댔다고 하는 거야. 서양 애들이 시끄럽긴 했어서 둘 다 월드와이드 진상을 떨었네 라면서 쯧쯧하고 말았대. 동생이 갔을 때도 간헐적으로 벽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동생도 쫄아서 발끝만 들고 조용조용 다녔다고 해. 그렇게 5시간 단위로 실험하다가 이윽고 밤이 되었는데 도와주러 온 일본 애가 자기 짐을 들어 그 빌라에 갔다가 사색이 되어서 왔다는 거야. 말을 들어보니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옆집에서 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집안에서 났다는 거야. 그런데 중국 애가 패기도 좋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라면서 자기 혼자 그 집에 자러 갔대. 하지만 이 대륙 여자가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온 거야. 그 빌라가 오픈된 복도식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랑 달리 아직 우편함이 문 앞에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보여시나요? 그 일본 연예인이 했던 그 괴담집 보면 그 맨션 있잖아. 그 맨션에 보면은 문이 이렇게 복도식으로 이렇게 다다다다 되어 있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좀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하이츠. 그 하이츠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들 약간 이런 집이 있어요. 이런 집을 보면 이 문 앞에 여기 우유통은 신문 넣는 것 같은 그런 칸이 현관문 앞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집도 그게 돼 있어요.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때 저희 집 현관문에 있는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막 우편함이나 뭐 이런 서류 같은 걸 거기다 이렇게 꽂아 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희 맨션은 그 우편함이 따로 있어갖고 그렇게 하진 않는데 이렇게 옛날 맨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우편함이 없으니까 그 집 안에 달려있는 거기나 아니면 문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근데 그 옆집 우편함에 우편이 말 그대로 막 쑤셔 넣어지다 못해 다 이렇게 우편함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는데
중국 그 여자애가 새삼 그게 신경 쓰이면서 뭐야? 옆집엔 사람이 안 사나? 라고 생각을 했대. 근데 그 순간 누가 이렇게 확 잡아당긴 것처럼 그 많던 우편물이 엄청난 힘으로 안으로 싹 하고 빨려 들어갔다는 거야. 누가 안에서 이렇게 다 끄집어 당기는 것처럼. 그 뒤로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나서 애들이 그 숙소를 잘 안 썼대.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옆집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해. 양, 옆집 둘 다. 두 번째, 호텔 로비. 이건 어디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 아무튼 호텔 로비에 되게 예쁜 옥? 호박? 이런 보석 같은 장식이 있었다고 해. 부정확한 건 동생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 아무튼 굉장히 비싸 보이고 뭔가 역사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물건이었대. 같이 본 친구도 있었다고 해.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장식이 퍽 마음에 들었는지 다음날 그게 뭐냐고 어떤 보석이냐고 직원분한테 물어봤대. 그런데 그 직원분이 깜짝 놀라면서 지배인을 데리고 왔다는 거야. 그 지배인은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누구랑 보셨죠? 어떤 모양이던가요? 라면서 친구한테 어디서 봤냐, 누구랑 봤냐 꼬치꼬치 물었대.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동생을 불러서 얘랑 봤고 그리고 이 위치에 있었어요 라고 알려줬다는 거야. 그런데 분명 어제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그 장식이 어제는 분명 있던 그 장식이 온데간데 없어졌대. 그리고 바닥에 소금만 남아있었다고 해. 그런데 그 지배인은 여러 가지를 묻더니 가타부타 설명도 안 해주고 동생이랑 그 친구가 그 동네에 오래 안 있을 거라고 하니까 아 다행입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이제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해서 그게 더 찝찝했대. 그리고 이 호텔이 어딘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그 뒤로도 구석에 소금을 둔 호텔을 굉장히 많이 봤대. 어떤 호텔은 소금에 그 옆에 향도 같이 꽂혀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향은 아닌데 거기 놓여있던 소금이 새까맣게 변색되어 있었대.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금을 이렇게 모리지오라고 해가지고 놓는 거 있잖아요. 제가 또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래서 이것도 어딘가에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놓여 있는 건데 이 소금이 내가 더 무서운 거 보여줄까? 이건 진짜 어떤 건물에 놓여 있는 소금인데요. 이거 봐봐. 어떤 양옥집 같은 데 놓여있는 소금이야. 이걸 제가 색감을 조금 변색해서 갖고 온 거긴 한데 아닌 건 이렇게 되어 있어. 진짜로. 어떤 건물 앞에 놓여있는 이런 소금인데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모리지오라고 해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뭐 약간 뭐 아군을 막고 약간 뭐 이렇게 좋은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귀신이 못 들어오게 방지하는 약간 그런 건데 이게 무너지거나 새까맣게 타는 경우에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한 거래요. 그래서 귀신이 지나가거나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지나가면 이 색깔이 새까맣게 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호텔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음식점이나 약간 그런 곳에 이렇게 특히 호텔 같은 경우에 저런 소금이 있으면 웬만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분명 안 좋은 기운을 막기 위해서 놓은 거기 때문에 일본에 놀러 오셨을 때 저런 소금이 있다면 절대 그 호텔을 사용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파 속 누군가. 계속 같은 분이 쓰신 글이에요.
내 동생은 매일 같은 길로 출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벤치에 똑같은 옷차림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신경 쓰이더래.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 그러고 보니 왜 맨날 똑같은 벤치에 똑같은 옷만 입고 있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딱 그때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를 막 쫓아오더래.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이 붙지는 못하고 내 동생 근처에서 계속 이렇게 알짱알짱 대더라는 거야. 잊을만 하면 그 사람의 발이나 옷가지가 보이고. 그런데 웃긴 건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성별이 불분명하대. 그냥 그 사람. 출근하고 사람 많을 때만 자꾸 그런 식으로 몇 번 보여서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내 동생은 이과 여잔데도 계속 그 사람이 보여서 제법 스트레스였대. 그리고 동생 사수가 일본인이었는데 그 동생 사수가 갑자기 급하게 일을 그만둬서 내 동생이랑 내 동생 그 같이 연구하는 그 애들이 같이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었대. 그런데 그 사수가 알고 보니까 절로 갔다는 거야. 절에 가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평생 위탁했다는 소문이 들렸어. 스님이 된 게 아니고 그 절에 보호를 받고 있대. 말을 들어보니 그 사수의 눈에 자꾸 어린애가 보이기 시작했대. 그런데 웃긴 건 그 어린애가 보일 때마다 점점 자라있다는 거야. 동생은 내심 그 사수가 몸 잘못 굴려서 한번 잘못 자기 여자친구 아이를 이렇게 수술했다가 그 애가 죽은 아이가 그 사수한테 원망을 가지고 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주변 평판이랑 그 사수가 평소에 했던 행동을 보면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 그럼 그 선배 눈에 보이는, 그 사수 눈에 보이는 그 아이는 누구인 걸까?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또 다른 이야기. 아노네.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기요 정도의 뜻이야. 스이마센 とか 아노네 라는 이런 말. 근데 내 동생이 어느 날 심야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일이래. 내 동생이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아노네 라는 소리가 들려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고 또 목소리가 들려서 주변을 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지하철역에 내 동생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대. 이 글의 끝을 어떻게 내야 하지? 생각나는 건 나중에 또 글을 쓰도록 할게. 라면서 어떤 분이 자기 동생이 들려준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건 좀 외전 버전인데
일본에서 전철이죠, 전철에 뛰어드는 사람이 진짜 많아. 그래서 저도 몇 번 그걸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전철에 뛰어드는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각하거나 그러면 이제 그 전철 내리는 데서 그 지각 외에는 이제 뭐 몇 분 전철이 딜레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그 역무원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를 나눠주거든. 그래서 뭐 출근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 갔을 때 왜 지각했는지 그 종이를 내면 지각 처리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근데 아침에 이렇게 인명사고 같은 게 되게 많아. 그래서 막 그 청소하고 막 하면은 진짜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에서는 법으로 정해놨어. 만약에 전철에 뛰어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한테 나라에서 돈을 받아. 내가 듣기로는 1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9천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해가지고 900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에서 그 가족에게 그걸 청구를 하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늦은 사람들 그런 거 해가지고, 나라에서 뭔가 그 위자료를 신청한다고 알고 있거든. 하고 지금은 일본에서도 그 칸막이 있지. 안전바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도 일본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언니도 갔다 오면, 짜증나, 왜 이렇게 늦었어? 그러면, 또 누가 뛰어들었어.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야,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그 전철 이제 타기 전에 이렇게 닫히는 문이 설치되고 있고, 지금 설치된 곳이 많은데, 하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스크린도어를 아직 안 만든 곳도 많이 있어요. 많이, 한국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뛰어드는 사람이 일본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일본 전철이나 그런 것에 대해 소문이 되게 많기도 하고, 약간 뭐 일본 약간 심령 비디오 같은 거 보면 전철역에 갑자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그런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심령 영상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괴담 이야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할아버지 장례식을 갔다 온 뒤로 귀신이 보인다. 할아버지 장례식을 갔다 온 뒤로 귀신이 보인다. 아무래도 날 따라온 것 같은 느낌인데. 상 치를 때 온 가족이 다 장례식장에 갔어. 근데 다들 뭐 이상한 일이 있다던가 그런 얘기들이 없더라. 나만 그런 것 같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5월 17일이었고 새벽 1시 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간에 나만 혼자 집에 깨어 있었어.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우리 집이 갑자기 정전이 된 거야. 그러다가 거실 등은 계속 깜빡깜빡거리고 전자레인지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고, 왠지 뭔가 안 좋은 느낌은 들었는데 실제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뭔가 의미가 있게 다가오더라고. 내가 장례식에 도착한 건 저녁 6시 정도였어. 손님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첫날에 한 230명 정도의 손님이 오셨어. 그날 처음에는 되게 허둥지둥 음식 나르는데 한 11시였을까? 사람들이 이제 발걸음도 많이 줄고 해서 다들 쉬고 있었어. 그런데 어떤 남자 손님이 혼자 오셔서 내가 자리를 안내해드렸어. 그리고 난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치긴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주세요. 굉장히 뭔가 날이 선 느낌이었어. 시옷 뭐라고 하길래 난 제대로 못 알아듣고 소주 드릴까요? 했는데 말이 없더라고. 그래서 난 소주를 갖다 드리고 상을 차려드렸어.
한 15분 뒤쯤 가시는데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로 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저 멀리 복도에서 아까 그 남자분이 가고 있는 걸 봤는데 다리가 없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블러 처리된 느낌이었고 나랑 분명 눈이 마주쳤는데 음영져서 그렇다고 하기엔 입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 미묘하게 웃은 것 같기도 하고. 둘째 날은 사람이 더 많았어. 이때는 350명 정도 왔을 거야. 정말 정신이 없었지. 가족 따라서 꼬마애들도 많이 와서 음식 나르는데도 힘들었고 말이야. 근데 정말 이상한 건 내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하는데 어제 왔던 말이 별로 없던 그 남자 손님이 그날 또 온 거야. 내가 분명 기억하는데 옷도 똑같고 음식 나르는 것도 내가 했고. 그리고 셋째 날에도 오셨어. 셋째 날은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제 화장할 준비를 하는 단계였어. 그래서 일손이 되게 모자랐는데 그 남자 손님이 또 오셨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번처럼 소주 또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작고 발음이 뭉개져서 그런지 써주세요. 써주세요. 라고 하는데 다시 여쭤봐도 뭔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쌀? 식사만 달라고 하시는 건가? 그래서 나는 그냥 식사를 가져다 드렸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음식을 나르는 동안에 나를 계속 무섭게 눈도 안 깜빡거리면서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야. 너무 소름 끼치고 이상한 사람이라는 했는데 어느 순간 없어졌더라고. 내가 친척 오빠한테 오빠 있잖아 3일 내내 오는 손님이 있었는데 나를 진짜 소름 끼치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 라고 했는데 친척 오빠가 어떻게 생겼는데? 라고 하길래 밤털 같은 두상에 눈이 굉장히 컸고 충혈되어 있었어. 키는 한 173cm 정도에 검은색 양복에 카라가 굉장히 짧은 셔츠를 입고 있었지. 그리고 입술 위에 왕점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네가 말한 대로라면 할아버지 동생의 둘째 아들분 같은데? 근데 내가 어제까지 명단 정리를 했었거든. 그런데 그분은 명단에 없었어. 못 본 지 한 15년쯤 됐어. 그래? 그냥 나는 할아버지 동생 둘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겼어. 이상하게 생각할수록 괜히 좀 상황이 더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셋째 날 1시 정도에 화장터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갔어. 그리고 화장하는 마지막 순간을 유족들이 볼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한 곳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거기에 있었어.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근데 그 손님, 내가 본 그 이상한 손님이 거기에 있는 거야. 다들 울고 계셨고 그리고 눈 감고 할아버지께 잘 가시라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누가 내 귓가에 하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는데 그럴 장난을 한 사람들은 없었어. 애들 목소리도 아니었고.
화상이 끝나고 유골함이 나왔어. 그리고 할아버지 유골이 뿌려질 장소로 갔지. 다들 국화꽃잎을 같이 뿌리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를 잘 가시길, 좋은 곳으로 가셨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이제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수고했다고 손 한 번씩 잡으면서 헤어졌어. 나는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어. 너무 피곤해서 씻고 자려고 했는데 화장실 불은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촛불을 켜고 샤워를 하는데 그때 내가 머리를 감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촛불이 꺼진 거야. 그래서 난 빛이 들어오게 문을 열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샴푸가 눈이 너무 매워서 실눈밖에 뜨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 누군가 서 있더라고. 난 너무 놀래서 뛰쳐나와서 프라이팬을 들고 알몸으로 온 방을 다 뒤졌는데 없더라고. 근데 분명히 내가 머리를 감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서 있었어. 결국 나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마저 감던 머리를 감고 대충 씻고 나왔지. 어쨌든 그 이후로 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다 끝내고 보니까 새벽 3시 40분에 잠자리에 들려고 양치질을 하려고 또다시 화장실을 가는데 내가 화장실 불 나간 걸 깜빡해서 스위치를 켜려는데 스위치 옆에 검은 손이 있더라고. 너무 놀라서 난 거실로 뛰쳐나왔고 다시 후라이팬을 들고 가는데 그 검은 손은 사라져 있었어. 거실 불도 켜져서 화장실 입구까지는 환한 편이라 어두워서 절대 착각할 일도 없었거든. 어쨌든 양치질은 못하고 가글만 하고 침대 옆에 무드등을 켜고 mp3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피곤하긴 피곤했었나봐. 그대로 잠이 든 거야.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mp3에서 음악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 그런데 내가 다운받았던 음악이 아니고 음이 뭔가 좀 이상하고 내가 듣던 노래가 아니라서 바로 꺼버렸어. MP 끄고 나니까 잠도 안 오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를 켰는데 이 모니터가 깜빡 그런데 그 깜빡거릴 때 내 얼굴이 비쳤는데 내가 켜놓은 무드등 옆에 어떤 사람의 옆모습이 있었어. 내가 헛것을 본 건 아니니까 집에 있는 소금 한 5kg짜리 사둔 게 있었는데 그 소금을 온 집에 다 뿌리기 시작했어. 그리고 3박 4일을 친구네 집에서 보냈고 혹시 몰라서 슈퍼에서 또다시 소금을 사가지고 들어갔고 현관문 키를 누르려는데 뭔가 두런두런 모여서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우리 집 안에서. 그래서 난 현관문에다가 귀를 대고 진짜 무슨 소린가 들어봤는데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웅성웅성 말하는 소리가 딱 멈추더니 킥킥킥킥 거리는 사람 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가구도 갑자기 질질 뭔가에 끌리는 소리도 나고. 그런데 아랫집 아줌마가 엄청 화가 난 채로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는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아가씨,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무서워. 난 3박 4일 동안 친구 집에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저 3박 4일 동안 친구 집에 있다가 지금 막 들어오는 길이에요 라고 했더니 신문도 문 앞에 쌓여 있었고 그런가 라면서 아줌마가 긴가민가한 얼굴로 어디 갔다 왔었어? 라고 하길래 할아버지 상 치르고 왔어요 라고 말했더니 이 아줌마가
원래 장례식장 같은 데 갔다 왔을 때 뭐 안 믿어도 절이나 교회 같은 데 다녀오는 게 좋아. 지금이라도 가. 라고 하는데 나도 뭔가 찝찝해서 아줌마 말씀대로 동네 근처에 있는 좀 큰 교회로 갔어. 교회 로비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계시는 분한테 예배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묻는데 그분이 날 물끄러미하게 쳐다보시면서 6시 30분쯤 시작하는데 그러시는 거야. 나를 쳐다보는 눈도 이상하고 뭔가 좀 찝찝했지만 그때 시간이 예배를 보려면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해서 카페라도 갔다 와야겠다 싶었지.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혹시 그런 일 때문이라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나에게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라며 어떤 중년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 교회 장로라고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장로라는 분이 어쩌다가 이런 게 라고 하시길래 내가 네?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원래 종교가 없는 분 같은데 지금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나는 그냥 여기 좀 이상한 데인가? 뭐야 라면서 가방을 챙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분이 내 머리를 확 잡아당기면서 뭔가 이상한 말을 계속하는 거야. 내가 너무 아파서 왜 이러세요?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울고 있더라고. 너무 아파서인진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그곳을 못 떠나고 있는데 그 장로라고 하시는 분이 내가 뭔가를 분명히 봤는데 사람은 분명 아니야. 아가씨를 자꾸 따라다니네? 아가씨, 목에다가 뭔가 여러 마리 지금 달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그거 떼내주려고 한 거야. 오해하지 마요.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냥 귀신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가씨, 나중에 또 오세요. 라고 하는데 정신도 없고 뭔가 머리가 얼얼해져서 그냥 집에 왔어. 그런데 그날 집에 갔는데 뭔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는 안 들리게 됐어. 그런데 밤 12시 반쯤 되었을 때 야식이 땡겨서 라면을 끓이려고 싱크대장을 열었거든? 근데 뭔가 검은 게 보이는 거야. 바퀴벌레! 바퀴벌레인 줄 알고 봤더니 사람 머리카락인 거야. 난 너무 무서워서 다시 장을 닫았고 몇 초 뒤에 다시 장을 열었는데 그 머리카락이 없어진 거야. 그리고 뭔가 냉장고 위에서 기묘한 시선이 느껴졌어. 그래서 난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봤지. 그런데 갑자기 이빨 갈리는 소리처럼 이런 까드득 까드득 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불이 탁 켜지다가 전구가 또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컴퓨터는 멀쩡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옷방에서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계속 갑자기 집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니까 내 공황 상태가 온 거야.
그래서 난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이랑 지갑만 들고 막 집을 뛰쳐나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 엄마, 우리 집이 이상해요. 엄마, 우리 집 이상해. 빨리 와. 나 근데 여러분,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왜 그래? 나 갑자기 눈물 날라 그래. 왜 그래? 그리고 엄마가 날 태우러 오셨고 난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갔어. 모르겠네. 그리고 그 다음날 밤 저녁에 엄마가 날 깨우시더니 아침에 스님이라도 불러야겠다 싶어서 스님을 부르셨대. 그리고 그 스님이랑 같이 내 집에 들어갔는데 스님이 온갖 이상한 것들이 다 차있구만 라고 하시면서 목탁을 막 두드리시면서 법정 같은 걸 읊으셨다고 하셨어. 그리고 스님도 지치셔서 나오셨대. 그리고 엄마 차 타고 집에 갔어.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계속 그런 게 나오더라고. 스님이 오시고 나서는 좀 덜했지만 그렇게 산지 2주 정도 됐었거든.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 내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못 본 척 해야 할 때가 있어. 뭔가 검은 것들. 뭔가 느낌상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왠지 그 검은 것들은 나랑 눈을 마주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 그 이외에는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는 것 같아. 그 보이는 게 지금도 계속 보이긴 하지만.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타이틀은 귀신 보는 사촌동생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릴 때 어머니랑 떨어져 살았어. 집에는 형,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아빠, 그리고 여자 사촌동생이 있었어. 그 친구는 나랑 동갑인데 내가 빠른이라 오빠였어. 그 애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의 삼촌은 건달이고 숙모는 아마 술집에서 일하셨던 분인 것 같아. 어린 시절이라 어른들이 자세하게 말을 해주진 않았어. 근데 환경이 그렇다 보니 우리 집에서 5살인가 6살, 7살까지 같이 살았었어. 나이 터울이 그렇다 보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걔는 걔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그러고 간간히 보다가 내가 4학년 되던 대략 그쯤부터는 완전히 삼촌 가족과는 만나지 못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1학년이 되던 2011년 설날에 오랜만에 삼촌과 어른이 된 그 애를 다시 만나게 됐어. 어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한 마음에 서로 번호를 주고받고 그날인가 밤에 그 사촌동생한테 문자가 왔어. 당신은 스마트폰 보급 전이라서 카톡이나 라인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문자로 했던 것 같아요.
사촌동생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 오빠, 오늘 봐서 반가웠어. 그래, 이제 자주 만나자. 오빠, 근데 그거 기억나? 어릴 때 오빠가 내가 귀신 보면 쫓아내주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 뭐지? 너무 어릴 때라 기억도 안 나는데 얘가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다가 불현듯 뭔가 기억이 났어. 얘는 귀신을 봐. 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다고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런 소리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무서웠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 우리 집 베란다에 까만 관이 있었어. 알아, 미친 소리 같겠지만 진짜야. 어릴 땐 그게 관인지 몰랐는데 검정색 나무로 된 상자가 있었어. 걔 말로는 어린 시절 그때 집에서 나랑 둘이 숨바꼭질 하다가 숨으려고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 누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 사촌동생은 울면서 너무 무섭다며 여기 귀신 있어 귀신 있어 라면서 나를 불렀는데 당연히 내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오빠이니까 저리 가 저리 가 라면서 해줬단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그런데 오빠 그거 봤으면 완전 기절했을걸? 두 번째는 어느 날 할머니와 걔 이렇게 셋이 거실에서 자다가 새벽에 자기가 뒤척이다가 잠에서 깼었대. 베란다 쪽에서 자던 걔가 무심코 바깥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베란다를 보면 창문 위에는 방충망이 되어 있고 실내기를 다는 밑쪽은 쇠창살을 달아놓는 2단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런데 그 쇠창살 사이 간격에 어떤 남자가 얼굴을 낀 채로 자기를 멍하게 보고 있었대.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우리 집은 11층이었다는 거야. 걔 말대로라면 남자의 허리와 하반신은 10층에서 보이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때도 내가 걔가 깨우는 거 듣고 또 허이 하고 해줬는데 난 도무지 기억이 안 나. 글 써보니까 막상 별 얘기는 아니네. 근데 그 삼촌네와는 또다시 연락이 끊겼어. 아직도 그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서 공포겔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된 거야. 이 이야기 100% 실화야. 진짜야.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유흥가에서 웨이터 하다가 귀신 본 썰. 스물한 살 때 유흥가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 이야기야.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귀신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고. 뭐 나이트나 노래방 이런데. 뭐 사실 난 시끄러운 것이든 아니든 귀신은 항상 보면서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나는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아직은 사회 초년생일 때 아는 형 소개로 유흥가의 끝자락 7층짜리 건물 6층 노래궁이란 곳에서 웨이터로 일할 때의 이야기야. 난 사실 귀신이 크게 겁나지는 않아. 친할머니의 영향인지 기묘한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랐지만 현재 목사님인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귀신은 날 못 건드린다는 느낌을 자주 받아.
뭔가 날 해치러 왔다가 주변만 서성인다는 느낌? 근데 중요한 건 난 현재 무종교라는 거야. 한때는 신내림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할 때가 있었는데 뭐 결국엔 나 자신만 믿고 살기로 했지. 물론 어릴 때처럼 자주 겪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종종 기묘한 일을 겪곤 해. 처음 그 노래궁에서 일을 할 땐 희한하게도 내가 아닌 나하고 동갑이었던 다른 웨이터에게서 처음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손님이 없던 새벽에 룸 끝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느낌이 싸더라는 거야.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뭐 특별할 것도 없었는데 말이지. 그래서 담배 하나 들고 노래를 끄는 순간 알 수 없는 뭔가가 귀로 다가와서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나? 카운터에 여자 사장하고 앉아있던 우리에게 사색이던 얼굴로 허겁지겁 달려나와서 한 말이. 사장은 그래서 무서웠어? 라고 놀렸지만 난 그 순간 생각했지. 그래서 장사가 잘 되나 보네. 보통 귀신이 많은 집은 장사가 잘 된다네. 사람을 끌여들여서. 여기서 말하지만 그 당시 그 가게는 구조가 아주 특이했어. 정사각형의 실내가 있다면 벽을 따라서 다닥다닥 룸이 벽을 다 채우고 있었고 가운데 룸이 네모나게 따로 빠져 있어서 그 카운터를 기준으로 복도가 미음자인 거야. 복도를 미음자로. 그러니까 빙글빙글 돈다고 치면 양 옆으로 룸이 나 있는. 이해가 안 되려나? 마치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말 특이한 구조. 카운터 정면으로 끝 복도에는 주방이 있었고 그 중간쯤 아가씨들 대기실에 있었어. 뭐 이쯤에서 설명을 생략하고 내가 주로 하는 일은 출근해서 청소. 누나들 출근하면 같이 밥 시켜 먹고 해먹기도 해서 깊은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손님 받고 뭐 그런 일상이었는데 평일이나 일요일은 손님이 좀 일찍 끊긴단 말이지. 그런 날은 이미 누나들이 술 취해서 자고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서 같이 새우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구석진 방에 가서 혼자 노래도 부르곤 했었는데 한 1개월쯤 지나니까 내게 슬슬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한참 신나는 트로트 막 이런 걸 부를 땐 갑자기 뒤에서 탬버린 소리가 난다든지 대기실에서 잠깐 골아떨어졌을 땐 알 수 없는 물체가 방에 들어와서 방을 빙글 돈다든지. 미음자 복도를 따라서 물수건 청소를 할 땐 코너마다 계속 따라오는 소리가 나고 항상 겪으며 평생을 살아온지라 어느 정도 뭐 면역이 있었던 나는 뭐 아무렇지 않게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나랑 동갑이었던 다른 웨이터 녀석은 시간이 흐를수록 구석진 룸엔 가기 싫어하고 혼자 복도를 청소하는 것조차 기피하게 돼서 나만 좀 힘들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화요일인가? 손님도 없던 날이라 누나들도 일찍 퇴근하고 손님 보면 뭐 룸 보도를 부르거나 했었으니까. 아무튼 그날은 몸이 너무 무거웠어. 일도 하기 싫고 종일 기분도 다운 상태. 사장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뭐라고 딱히 대답할 수가 없는 상태? 기가 좀 허했던 건지. 아무튼 그랬는데 그날은 손님도 별로 없는 거야. 청소하고 뭐 노래 좀 부르고 카운터에 앉아서 한참 시간을 죽이고 있을 때쯤 사장이 출출하다면서 야, 주방 가서 라면 좀 끓여와봐라 라고 하는 거야. 새벽 2시 좀 넘었을 텐데.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키면서 알았어요 했지. 항상 지나던 복도.
카운터를 가로질러서 아가씨 대기실을 지나서 바로 앞 주방에 들어서려는 순간 바로 그때였어. 미음자 복도라고 했잖아. 주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내 오른편 복도가 훤히 보인단 말이야. 그거 알지? 사람의 시야 각도라고 해야 되나? 내가 정면을 보고 있어도 내 옆 3시 방향까지는 어떤 물체가 있는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정확히 보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 바로 그런 거였는데 난 주방에 들어가려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동상처럼 굳어버렸어. 정면으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또렷하게 사람 형체가 보였거든. 손님 한 테이블도 없어서 정적만 흐르던 가게였어. 그리고 그 복도 끝 룸의 문을 다 가릴 만큼 아주 커다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와 그 여자의 다리. 그 여자의 다리는 보이지 않았어. 머리는 가슴까지 풀어헤치고 드레스는 굉장히 낡아 있었어. 흰색 드레스였는데 노란색에 가까울 만큼. 양팔은 자기 배 쪽으로 차렷 자세로 내려놓고 양 손가락은 쫙 편 채로. 곧바로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데 다시 되돌아오지도 주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1분 가까이 억지로 그 여자의 존재를 곁눈질 비슷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꼼짝 못하고 서 있었어. 그렇게 경직된 채로 서 있다가 뒤늦게 날 바라본 사장이 야, 너 거기서 뭐해? 란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드레스 입은 여자가 갑자기 붕 뜨더니 천장으로 사라지더라. 식은땀이 났어. 이제 풀렸나? 나는 안도감도 들었고 수도 없이 귀신이라 할 수 있는 존재를 보고 살아왔지만 그날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 나빴다기보단 뭐랄까 더러운 기분? 종일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적어보려고 그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짜증이 막 밀려오고 그냥 얼른 집에만 가고 싶었지. 혼자 속으로 별 욕을 다 하면서 결국 라면을 끓였어. 끓인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별로 입맛도 없었지만 대충 그렇게 먹고 오늘은 그만 들어가자는 사장 말만 기다리고 있을 때쯤이었어. 어디서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냄새지? 사장님, 무슨 냄새 안 나요?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장님과 나 모두 눈치챌 만큼 냄새는 점점 진해져 왔고 어느 정도 더 지나자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카운터 입구부터 연기가 서서히 차올랐어. 그리고 곧바로 밖에서 화재 경보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지. 불이다! 외마디 소리와 함께 사장님, 나, 그리고 또 다른 웨이터 이 3명이 혼비백산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어디서 불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냅다 1층까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그 몇십 초 안 되는 시간에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아직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은데 마지막으로 엄마랑 통화한 게 언제지? 살아야 돼. 죽기 싫어. 하필이면 타 죽는 거라니. 별 잡생각들을 다 하면서 뛰쳐나왔는데 이미 건물 주변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더라고. 그리고 위를 쳐다봤는데 불난 곳은 바로 위층 7층 와인바였고 주변에 웅성거리 술 취한 아저씨들의 불이네? 그리고 이따금씩 여자의 짧은 외마디 비명소리 정도. 우리 바로 밑에 있던 당구장 사장 손님들도 이미 다 나와 있었고 완전 아비규환 아수라장이었어. 야, 핸드폰 어딨냐? 누가 빨리 친구 좀 해봐요. 우리 바로 위층 7층엔 젊은 여자 사장이 운영하던 와인바였는데 내 또래의 젊은 여자들도 알바하던 곳이었고
잠시 후 경찰차도 오고 소방차도 왔어. 사다리 소방차도 오고 경찰은 근처에 아무도 못 가게 전부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했고 한참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서서히 연기가 거치는가 싶더니 불이 잡힌 것 같더라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우리 가게에 올라가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문도 안 잠그고 나왔고 귀중품도 전부 카운터에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 불은 완전히 꺼졌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오전 내내 조사도 해야 하니까 날이 밝으면 다시 오래나? 그럼 차키랑 이런 건 다 어떡하냐고. 우리 사장이 우겨대서 결국 우리 사장만 올라갔다 오고 우리는 좀 있다가 사장 탓하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면서 집으로 퇴근했어. 근데 오는 길에 사장한테 들었는데 위층이 다행히 오늘 쉬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 뭐 합선이려나? 이런 것으로 전기 화재가 난 것 같다. 그나저나 그 집은 당분간 장사 못하겠네 등등 쓸데없는 이야기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오후가 돼서 가게에 와보니 다행히 피해는 전혀 없었고 다만 연기가 차서 냄새가 좀 심하게 배어있는 정도? 사장이 야 오늘 장사 못하겠다. 아이 쇼파천 다 갈아야 되겠네. 이거 위층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 야, 어제 불났을 때 위층에 사람이 죽었단다. 아니, 거기 사장은 아니고 누군지 신원 확인 중이라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어제 봤던 그 드레스 입은 묘령의 여자가 떠올랐지만 난 얘긴 하진 않았어. 뭔가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그 뒤로 며칠간 쉬었는데 위층에 불난 것 때문인지 수시로 경찰 소방관이 다녀가고 손님도 오지도 않는 그 가게에서 뒤숭숭하고 했던 탓인지 사장은 가게를 접어야겠다고 하더라고. 아무튼 그렇게 허무하게 가게는 그만두게 되었어. 지금은 그 사장이랑 연락하진 않지만 마지막까지 연락이 닿았을 때 들었던 얘기는 거기서 죽었던 사람은 젊은 여자였대. 가게 손님도 사장과 안면이 있는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야. 가게 문도 굳게 잠겨 있었는데 어떻게 그 여자가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신원이 누구인지도 파악이 안 된다나? 더 물어봤더니 내가 경찰이냐? 라면서 그 사장이 역정냈던 게 기억이 나. 근데 난 아직도 기억나. 그 여자의 얼굴이나 때가 탄 하얀 드레스. 근데 그것보다 마치 4.5 경직처럼 딱딱하게 쫙 펴진 채로 굳어있던 그 여자의 손가락들이. 자, 이번엔 다른 버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제가 위험한 초대에서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좀 다른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의 생일날 집에서 파티를 열었어. 파티의 막바지. 마지막으로 방 안에서 친구들 모두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만 이상한 것이 비쳐버렸어. 등 뒤에 장롱에서 새하얀 얼굴에 새빨간 눈을 한 낯선 여자가 얼굴을 내밀고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거야. 우리들은 너무 무서워서 영능력자로 수소문해서 그 사진을 감정받았지.
그런데 한참을 사진을 감정하던 여는 여자가 이 사진에서는 연기가 느껴지지 않는군요. 이건 심령 사진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뭐야. 아이씨, 괜히 깜짝 놀랬잖아. 난 또 귀신인 줄 알았지. 정말 다행이다. 그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사는 곳은 평범한 아파트지만 이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커튼의 형태나 쓰레기통 위치 같은 게 미묘하게 변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최근 들어 다른 누군가의 시선까지 느껴지는 나날. 이에 기분이 나빠진 남자는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한 상담을 했다. 혹시 스토커일까? 경찰 신고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다던데. 캠코더 같이 그런 걸로 촬영해보는 건 어때? 물론 진짜 스토커가 있다면 증거품이 될 테니까 경찰도 납득할 거야. 친구는 매우 구체적인 방법과 비디오 카메라를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힘입어 남자는 바로 캠코더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날 아침 나가기 전 녹화 버튼을 누르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갔다 돌아온 남자는 더욱 초조해졌다. 방 안에는 침입자의 흔적이 어느 때보다 확실히 남아있던 것이다. 캠코더에 진짜 스토커가 찍혀있을지도 몰라.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캠코더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녹화를 멈추고 재생을 시작했다. 한동안은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았다. 그러나 날이 저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웬 낯선 여자가 부엌칼을 가지고 방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잔뜩 위축된 남자는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찍혀있어! 진짜 스토커가 찍혀있어! 공포를 넘겨 완전히 흥분한 남자는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친구에게 내용을 실시간 중계하기 시작했다. 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여자가 방 안을 돌아다녔을 걸 생각하니 남자는 절로 등골에 소름이 돋았다. 이걸로 경찰도 움직여주겠지? 그때였다. 남자가 한가닥 희망에 마음을 놓고 있던 중 화면 속 여자가 남자의 방 장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야, 옷장에 들어갔어. 근데 그 안에서 나오질 않아. 남자가 친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중 또 다른 누군가가 방에 들어온 게 보였다. 그리고 영상 속 여자는 점차 가까워지더니 이내 영상이 멈췄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2년째. 평일에는 회사에 나가 일을 하고 주말에는 쉽니다. 빨래나 청소 같은 건 언제나 미뤄뒀다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마음이 내키질 않아서 그냥 멍하게 있다가 잠깐 낮잠을 잤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다지 신경을 안 쓰고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일까? 인터폰이 울려서 모니터를 들여다보니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뭔가 돈을 받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남편을 만나러? 남편이 일어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도 없는 데다가 나도 잠옷바람으로 단정치 못한 모습이라서 응답하지 않고 조용하게 사람이 없는 척하고 있으니 또각또각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3분 뒤 또다시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여성이었습니다. 왠지 기분이 나빠져서 역시 응답하고 있지 않고 있으니 그 여성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찬거리를 사러 나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열쇠로 잠그려는데 투명한 셀로판지로 감싼 꽃 한 송이가 편지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간 시들어버린 국화였습니다.
서서히 이 일의 중대함을 깨닫고 무서워졌습니다. 왜? 어째서? 어떻게? 혼란스러운 머릿속으로 낮에 찾아왔던 그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 저는 혼자서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요일 점심때까지 자고 있던 나는 멍한 채 거실로 향했다. 똑똑똑똑 부엌할 소리. 부엌에서 아내가 점심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TV를 켜면서 휴대폰을 보니 그저께 아내에게 비밀로 간 다가회에서 번호를 따는 여성에게서 부재중 전화 한 통이 와 있었다. 잠옷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고 부엌을 가로질러 화장실로 급히 들어갔다. 작은 목소리로 그 여성과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통화 중 대기 신호가 울렸다. 누구지? 아내였다. 몰래 전화하다 들켜버렸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받으니 여보세요? 여보 일어났어? 지금 우리 딸이 클럽 활동하다가 다쳤어. 그래서 지금 마중 나가니까 점심은 냉장고에 넣어둔 거 데펴 먹어 자기야. 라고 들려왔다. 전화 저편에서 차 안에 라디오 소리도 들렸다. 전화를 끊지 않고 화장실 문을 살그머니 열고 부엌 쪽을 들여다보면 부엌의 아내는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고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아무것도 없는 도마를 단지 자르고 있었다. 내 손에 든 휴대전화에서는 여보세요? 듣고 있어? 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엌의 아내와 시선이 마주쳐버렸다. 무서워서 겁에 질린 나는 집을 뛰쳐나와서 여보 빨리 돌아와서 빨리! 라고 아내에게 전화를 하고 두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와 딸이 돌아오고 나서 상황 설명을 하고 모두 함께 집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부엌에는 완성된 요리가 우리 가족이 먹을 만큼 준비되어 있었지만 대체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고 아내와 딸은 음식점에 주문시킨 거냐고 물었지만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다. 이상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가 대학 입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눈앞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 여자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 몇 년 후 여자는 취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취직을 하고 싶다고 했다. 그 후 여자는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났다. 여자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자 남자가 나타나 말했다. 당신의 소원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 같다. 남자는 말했다. 이런, 순서가 잘못되었군.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심령사진이 아니라는 건 귀신이 아니라는 뜻.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빨간 눈의 그 여자는 진짜 사람이고 그 여자 집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의 답입니다. 방 안에 들어온 또 다른 누군가는 바로 남자 자신. 지금 스토커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시들어진 국화꽃.
이건 남편이 죽었다. 죽인 것은 바로 아내.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안 어떤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왜? 어째서? 어떻게? 네 번째.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요리를 하고 있는 쪽이 귀신. 다섯 번째. 남자는 소원을 하나씩 들어줄 때마다 여자의 능력 중 하나를 빼앗아갔다. 첫째, 대학 합격을 소원 성취시켜주고 시각을 받았다. 둘째, 취직을 소원 성취시켜주고 청각을 받았다. 그런데 세 번째에서 여자가 대답하지 않고 들리지 않은 걸 알아챈 남자는 자신이 빼앗은 것이 시각과 청각임을 알고 후회하게 된다. 왜냐하면 청각과 시각을 가져갔으므로 그녀에게 소원을 물어볼 방법이 없어진 것이다. 즉, 남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을 빼앗을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좀 굉장히 긴 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많은 분들 제 영상 보시고 재밌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재밌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혹시 집안에 혼자 계신가요? 정말 혼자 계신 게 맞나요?